일본이 내일부터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의 해양 방류를 시작합니다. 어민 불안이 커지는 가운데 민주당은 방류를 규탄하는 촛불 집회를 예고했고 국민의힘은 수산업계 지원 등 후속 조치에 집중하기로 했습니다. 신림동 성폭행 살인 피의자의 신상 공개 여부가 오늘 오후 결정됩니다. 피의자 최 씨가 경찰이 찍은 머그샷 공개에 동의하면서 신상을 공개하는 것으로 결정된다면 지금 모습이 드러날 걸로 보입니다. 만 10살의 나이로 서울 과학고에 입학했다가 학교폭력 등의 문제로 자퇴를 고민한 백강현 군 논란을 계기로 영재교육에 대한 재정비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취재 임팩트에서 짚어봅니다. 대한테니스협회 후원금을 회장이 개인 돈처럼 썼다는 직원들의 증언이 나왔습니다. 부인이 회계 업무를 보고 손해보는 계약을 맺는 등 배임 의혹도 제기됐습니다. YTN이 단독 취재한 내용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네, 일본 정부가 내일부터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를 바다에 방류합니다. 수산물을 파는 상인이나 이걸 사 먹는 소비자들도 걱정이 커지고 있습니다. 임형준 기자입니다. 경남 지역 사람들이 즐겨 찾는 어시장입니다. 평소와 다름없어 보이지만 상인들 속은 타들어가고 있습니다. 일본이 후쿠시마 오염수를 방류하기로 결정했다는 소식 때문입니다. 방류 시작한다 소리 듣고 지금 또 손님들이 이리 안 오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먹고 살 길도 없고 막막합니다 지금. 상인뿐 아니라 이곳을 찾는 손님도 걱정하는 건 마찬가지입니다. 가족이 먹을 음식인 만큼 고민이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중학생, 고등학생 아들들이 있는데 먹일 게 조금 걱정이 되죠. 한창 클 나이라서 몸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도 모르겠고. 환경운동연합이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 이후 수산물 소비 의향을 묻는 설문조사를 보면 소비자들의 걱정이 그대로 나타납니다. 응답자 10명 가운데 7명이 소비를 줄이겠다고 답했습니다. 원전 오염수 방류가 현실로 다가온 가운데 일본과 가까운 경남 지역 시민들의 불안이 커지고 있습니다. 경남 지역 시민단체는 기자회견을 열고 일본 오염수 방류를 규탄했습니다. 지구 생태계와 인류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범죄적 행위이며 미래 세대의 생존을 위협하는 처벌받을 범죄 행위다. 이런 움직임은 경남뿐만 아니라 부산과 울산에서도 이어졌습니다. 부산 지역 시민단체는 초량동 일본 영사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기시다 우미오 일본 총리를 비판했습니다. 울산 지역 시민단체는 오염수 방류에 대해 자국민도 설득하지 못한 일본 정부가 인류의 범죄를 저지르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24일 오염수 방류를 전후로 규탄 집회는 전국 곳곳에서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YTN 임영준입니다. 일본 정부가 오염수 해양 방류를 내일로 결정하게 된 배경 가운데 하나로 한국 정부에 대한 배려가 있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요미우리 신문은 일본 정부는 후쿠시마 앞바다에서 9월 초부터 저인망어업이 재개되는 만큼 일찍부터 8월 방류를 생각하고 있었고 애초에는 8월 중순이 유력했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나 한미일 정상회의 일정이 당초 예고된 8월 말에서 18일로 앞당겨지면서 8월 하순으로 방류 개시일이 늦춰졌다고 설명했습니다. 요미우리는 한국에도 배려할 필요가 있었다며 윤석열 대통령이 야당 등으로부터 과학적 근거가 없는 비판을 뒤집어 쓰면서도 방류 계획에 대한 이해를 보여줬기 때문이라고 전했습니다. 우리나라는 찬성하는 건 아니지만 일본 정부 계획대로라면 과학적으로는 문제가 없는 만큼 계획대로 진행되지 않을 경우 방류 중단을 요청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일본 수산물을 가장 많이 수입하는 두 나라 중국과 홍콩의 반발 수위는 높았습니다. 중국은 극도로 이기적이고 무책임하다며 일본 대사를 초치해 항의했고 홍콩에선 시위가 있었습니다. 황보영 기자입니다. 홍콩에 있는 일본 대사관 앞이 항의 집회로 시끌벅적합니다. 오염수 방류에 반대하는 이유를 조목조목 적은 서한은 일본 대사관 측에 전달됐습니다. What's coming next? It's going to finish off the Japanese industry with a man-made mistake. 홍콩 정부는 말뿐이 아닌 행동으로 맞대응했습니다. 오염수를 방류하는 그날부터 현재 일본 5개 지역 수산물 금수 조치를 10개 지역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We have a plan to prohibit those food from the Japanese prefectures which we believe to have some risk.
이미 일본 수산물 수입 절차를 까다롭게 바꾼 중국은 이게 다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하면서 일본 정부를 겨냥해 직격탄을 날렸습니다. 公然向全世界转嫁核污染风险，将一己私利凌驾于全人类长远福祉之上，此举极端自私，极不负责任。 외신들은 일본 정부의 방류 결정 과정과 이후 미칠 파장에 주목하면서 엇갈린 입장도 전했습니다. 뉴욕타임스는 일본 정부가 중요 이해관계자를 충분히 설득하지 않은 채 방류를 결정해 수십 년간의 불신과 논쟁이 될 수 있는 씨앗을 심게 됐다는 방사능 전문가의 우려를 전했습니다. 로이터 통신은 한국 활동가들이 항의하고 있지만 한국 정부는 방류와 관련한 IAEA 평가를 존중한다고 결론 내렸다고 전했습니다. 오염수가 포함하는 삼중수소의 위험성에 대해선 견해가 엇갈렸습니다. CNN은 대다수 국가기관의 경우 소량은 위험하지 않지만 대량으로 섭취할 때 위험할 수 있다는 데 동의한다고 전했습니다. 하지만 호주의 핵 전문가는 가디언과의 인터뷰에서 삼중수소가 지난 수십 년간 환경이나 건강에 해롭다는 증거 없이 방류돼 왔다고 설명했습니다. YTN 황보현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일본의 핵오염수 방류는 제2의 태평양 전쟁으로 기록될 것 같다며 역사는 반복된다고 비판했습니다. 이 대표는 오늘 최고위 회의에서 과거 제국주의 침략 전쟁으로 주변국 생존권을 위협했던 일본이 오염수 방류로 대한민국과 태평양 연안국에 또다시 돌이킬 수 없는 재앙을 가져오려 한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설마 하던 최악의 사태가 닥쳤다면서 좌절하는 상인들과 어민들이 분통을 터뜨리고 있지만 정부는 일본 방류는 문제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지적했습니다. 국민의힘 윤재욱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반일 공포 마케팅으로 정쟁을 조장하고 있다며 과거 광우병 거짓 선동과 다를 바 없는 후진적인 정치 행태를 보인다고 비판했습니다. 윤 원내대표는 오늘 일본 오염수 방류 관련 당 긴급회의에 참석해서 민주당이 불안감을 부추겨 경제까지 어려운 상황에 어민과 소상공인을 벼랑 끝으로 내밀며 국익과 민생까지 해치려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윤 원내대표는 후쿠시마 오염수가 태평양을 시계 방향으로 돌아 우리나라 바다에는 최소 4년에서 5년 뒤에 도착한다는 게 수많은 전문가가 확인한 과학적 팩트라며 당과 정부가 철저한 과학적 대책을 모색해 거짓 선동을 차단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수도권과 서해안에 국지성 호우가 쏟아지며 호우특보가 내려졌습니다. 산사태주의보도 발령돼 각별한 주의 필요한데요. 이렇게 강한 비가 내리면서 처서 절기에 맞추기라도 하듯 무더위는 주춤하는 모습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비, 더위 전망 짚어보겠습니다. 김민경 기자. 네, 김민경입니다. 서울에도 호우주의보가 내려졌죠? 네, 그렇습니다. 북서쪽에서 발달한 비구름이 내륙으로 유입되며 서쪽 지역을 중심으로 강한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경기 안산과 포천, 충남 서해안과 전남 서해안, 제주도에는 호우경보가 발령됐고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과 영서, 호우경보 지역을 제외한 서해안에는 호우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호우특보 지역에는 시간당 30에서 50mm의 폭우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비는 점차 내륙으로 확산하겠고 금요일 오전까지 이어지겠습니다. 수도권과 강원도, 서해안과 남해안에는 최고 150mm 이상, 제주도에는 200mm가 넘는 폭우가 예상돼 주의가 필요합니다. 갑자기 강한 비가 쏟아지면서 강원도 철원과 충남 태안, 그리고 경기도 연천에는 산사태주의보까지 발령돼 주의가 필요합니다. 네, 오늘이 무더위가 물러난다는 절기 처서입니다. 마치 절기에 맞추기라도 하듯 더위 기세가 한풀 꺾인 것 같네요. 네, 그렇습니다. 오늘은 가을의 두 번째 절기 처서입니다. 전국이 흐리고 강한 비가 내리면서 무더위의 기세가 누그러졌는데요. 어제 32.2도까지 올랐던 서울 낮 기온, 오늘은 27도에 머물 걸로 보입니다. 이번 비가 그치는 주말과 휴일에는 다시 반짝 무더위가 찾아와 폭염특보가 내려지겠습니다. 하지만 다음 주 초반 또다시 호우가 쏟아지며 극심했던 더위의 기세가 한풀 꺾일 걸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문화생활과학부에서 YTN 김민경입니다. 코로나19의 감염병 등급이 오는 31일부터 인플루엔자와 같은 4급으로 낮춰지면서 진단검사 비용과 치료비 등이 유료로 전환됩니다.
이에 따라 전체 입원 환자에게 지원됐던 입원 치료비도 중증 환자 고액 치료비 일부 지원으로 전환됩니다. 확진자에 대한 생활지원비 지원도 종료되고 의료기관의 진단검사 체계도 유료로 전환됩니다. 정부와 여당이 만 0세 아동 부모 급여를 100만 원으로 올리고 대학생 저리 생활비 대출 한도를 400만 원까지 늘리는 내년도 예산안을 마련했습니다. 만 1세 아동의 경우 부모 급여가 현재 35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인상됩니다. 또 대학생 생활비 대출 한도 인상과 함께 저소득층 대학생 등록금 지원 확대, 소상공인 장애인 지원 예산 등도 예산안에 반영됐습니다. 한쪽은 폭우, 폭염입니다. 유난히도 더웠던 올해 여름, 그래도 조금만 견디면 9월이죠. 이제 전기요금 고지서를 받아들 시간도 다가오고 있는데 너무 편하게 에어컨 켰었나 뒤늦게 후회하는 분들 적지 않을 겁니다. 화면으로 보겠습니다. 슈퍼 유저라고 부릅니다. 가장 더운 8월 한 달 동안 1000kWh가 넘는 전기를 쓰는 가구를 일컫는데요. 이 정도면 평균 가구 사용량의 2배 이상입니다. 만약 올해 슈퍼 유저가 됐다면 이달 전기요금은 30만 원이 넘을 걸로 보입니다. 1000kWh를 훌쩍 넘겼다면 요금은 쑥 올라갑니다. 사용량이 1300kWh 정도라면 54만 원 정도 예상되고요. 1900kWh를 썼다면 한 달 전기요금 100만 원이 넘을 걸로 보입니다. 절전을 유도하기 위해 7월과 8월 그리고 12월에서 2월 사이에는 누진제 3개 구간에 더해서 초과 과소비 구간에 최고 요율을 적용하기 때문인데요. 최고 요율 구간에 들어가면 1kWh당 736.2원이 적용됩니다. 최저 요율인 120원의 6배가 넘는데요. 해마다 전기요금 폭탄 고지서를 받아든 슈퍼 유저 어느 정도였을까요? 폭염 일수가 가장 많았던 지난 2018년 4만 9천 명이 전기요금 폭탄 고지서를 받아들였고요. 두 번째로 많았던 지난 2021년에는 5만 명이 넘는 슈퍼 유저가 나왔습니다. 올해도 이 슈퍼 유저 적지 않을 걸로 보이는데요. 전기요금 고지서 보기가 두려워지는 시점입니다. 지난해 문짝이 폭발하는 문제로 리콜을 실시했던 삼성의 최신 세탁기 모델에서 이번엔 갑자기 작동을 멈추는 현상이 동시다발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러 차례 AS를 받아도 같은 문제가 계속 발생한다는 사례가 나오는 등 소비자들이 불편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최소라 기자가 보도합니다. 세탁기 문을 닫고 작동 버튼을 누르자 곧바로 일시정지 문구가 뜹니다. 미약한 소리가 들렸다 멈출 뿐 세탁기는 전혀 작동하지 않습니다. 출시된 지 2년이 채 안 된 최신 세탁기, 삼성 비스포크 그랑데 AI 세탁기에서 동시다발로 나타나고 있는 일시정지 오류입니다. 인터넷 커뮤니티와 블로그들을 통해 같은 증상을 겪었다는 글과 댓글이 수백 건씩 올라와 있습니다. 정식 AS를 받은 뒤에도 문제가 반복되고 있다는 호소도 나옵니다. 진동 감지 센서 오류인 것 같다 이렇게 하셔서 그 문짝 쪽에 있는 센서를 교체하고 가셨어요. 갑자기 또 이제 일시정지 무료 이제 오류가 뜨더라고요. 한 달 안에 4번을 방문하신 거죠. 해당 모델은 앞서 문짝 폭발 문제로 이미 한 차례 리콜이 이루어졌던 세탁기입니다. 문제를 호소하는 소비자 대부분은 이때 문짝 교체를 받은 경우로 파악됐습니다. 2021년 9월부터 2022년 5월 생산된 모델을 구매한 경우인데 구매 2년도 채 안 돼 리콜에 이어 고장까지 겪고 있는 겁니다. 지난해 초에 구매하고 지난해 10월 문짝 교체받은 세탁기입니다. 리콜 받은 지 1년이 채 되지 않았는데도 이렇게 작동 버튼을 누르면 일시 정지 문구가 뜨면서 전혀 작동하지 않습니다. 안 그래도 이제 여름이어가지고 빨래가 엄청 많이 나오는데 저희가 AS 신청을 하니까 뭐 한 열흘 뒤에나 올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 사이에 빨래를 안 할 순 없으니까 저희가 그 집 근처 업체에 저희 돈을 3만 원 내면서 피해를 호소하는 사용자의 상당수는 삼성 디지털 프라자 등 직원의 권유로 해당 모델을 산 신혼부부들입니다. 그 모델 안에서 선택을 하는 거였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제 저 제품이 가장 최신 제품이고 신혼가전으로 많이 나온다고 해가지고 이제 선택을 했던 건데 이렇게 될 줄은 진짜 몰랐어요. 삼성 측은 현재 파악된 일시정지 오류는 제품 내부 진동 감지 센서 문제로 보인다면서 해당 문제가 모두 몇 건 접수됐는지 밝힐 수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또 지난해 문짝 폭발로 이뤄진 리콜은 문짝 유리의 접착 불량의 원인으로 이번 오류와는 연계성이 전혀 없다고 말했습니다. YTN 사이언스 최소로입니다. 신림동 성폭행 살인사건 피의자의 신상 공개 여부가 오늘 오후에 결정됩니다. 피의자 최모 씨가 이른바 머그샷 동의한 만큼 공개 결정이 나오면 구속 당시 모습이 그대로 공개될 걸로 보입니다. 막바지 수사 중인 경찰은 범행의 고의성을 입증하는 데 수사력을 모으고 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들어보겠습니다. 우종훈 기자. 네, 사회부입니다. 네, 신상 공개 여부가 언제쯤 결정됩니까? 네, 경찰은 오늘 신상공개위원회를 열어 피의자 최모 씨의 이름과 나이, 얼굴을 공개할지 논의합니다. 오후에 시작될 것으로 예상되는 신상공개위원회는 비공개가 원칙이어서 신상공개 여부가 결정되는 시점 역시 구체적으로 나오지는 않았는데요. 다만 앞서 신림역에서 흉기 난동을 벌인 조선과 서현역 인근에서 차량 돌진과 흉기 난동을 저지른 최원종의 사례에 비춰보면 이번에도 오후 4시쯤 결과 발표가 가장 유력합니다. 네, 신상을 공개하기로 결정하면 구속될 때 모습이 그대로 공개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신림동 성폭행 살인사건 피의자 최모 씨는 머그샷 공개에 동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머그샷은 경찰청 범죄 수사 규칙에 따라 피의자를 구속하면 찍는 사진입니다. 정면에서 찍힌 가장 최근 모습을 보여준다는 데 의의가 있는데 피의자가 동의해야 일반에 공개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피의자 동의를 얻어 머그샷이 공개된 사례는 지난 2021년 교제하던 여성의 집을 찾아가 가족을 살해한 이석준이 유일합니다. 최근에 신상 공개 결정이 나온 서현역 흉기 난동범 최원종의 경우 머그샷 공개에 동의하지 않아 운전 면허증 사진과 검거 당시 지구대에서 찍힌 사진이 공개됐는데요. 면허증 사진은 찍은 지 오래돼 현재 모습과 크게 달랐고 지구대 사진은 고개를 숙인 상태로 촬영돼 얼굴을 제대로 알아보기 어려웠습니다. 네, 이 최 씨가 경찰 수사에는 좀 협조적입니까? 네, 경찰은 최 씨가 고의로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을 입증하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 씨는 피해자를 살해할 의도가 있었던 건 아니라고 주장하는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구속 전 피의자 신문을 받기 위해 취재진 앞에 섰을 때 최 씨의 말 들어보겠습니다. 성폭행이 미수에 그쳤다고 주장하시는데 혹시 맞으신가요? 사전에 너클 꼈던 거에 살해 의도 있으셨나요? 없었습니다. 경찰은 최 씨 진술의 진위를 판단하기 위해 거짓말 탐지기 조사를 하려 했지만 최 씨 거부로 진행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그래도 고의성을 입증할 수 있는 근거들이 좀 있습니까? 네, 경찰이 우선 주목하는 건 피해자에 대한 부검 1차 구두 소견입니다. 머리에서 출혈이 관찰되기도 했지만 직접적 사인은 목졸림에 의한 질식사로 추정된다는 내용인데요. 경찰은 최 씨가 금속 재질의 둔기인 너클로 때려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했다기보다는 목졸라 살해했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다만 부검 소견에 대한 최 씨 진술은 밝힐 수 없다며 다른 범행 도구가 있었는지도 수사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최 씨가 성폭행할 목적으로 넉 달 전 인터넷에서 너클을 사서 주머니에 항상 넣고 다녔던 점도 범행의 고의성을 뒷받침할 단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마지막으로 앞으로 수사는 어떻게 진행되겠습니까? 휴대전화와 노트북을 포렌식한 결과 이번 달 최 씨가 성폭행과 살인 예고와 관련된 기사를 열람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범행 전 포털 사이트 검색 기록을 확보해 최 씨의 행적을 살피고 살해 고의성을 밝혀낼 계획입니다. 구속된 최 씨의 검찰 송치는 모레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경찰은 거짓말 탐지기 조사와 사이코패스 진단 검사는 물론 최 씨에 대한 별도의 정신감정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최근 잇따른 묻지마 범죄와 관련해 한덕수 국무총리가 담화문을 냈습니다. 폐지됐던 의무경찰제를 다시 도입하는 걸 검토하고 가석방 없는 무기징역 신설과 중증 정신질환자를 강제로 입원시키는 사법 입원제도 추진됩니다. 한덕수 총리 발언 들어보겠습니다. 치안 업무를 경찰 업무의 최우선 순위로 두고 경찰 조직을 재편하여 치안 역량을 보강하겠습니다. 범죄 예방 역량을 대폭 강화하기 위해 의무 경찰제의 재도입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흉악 범죄에 대해서 이미 밝혀드린 바와 같이 가석방을 허용하지 않는 무기형 도입을 추진하고 공중 협박, 공공장소 흉기 소지 등에 대한 처벌 규정을 신속히 신설하겠습니다. 무책임하고 무분별한 사이버상의
흉악범죄 예고와 가짜뉴스에 대해서는 반드시 찾아내고 관용 없이 강력하게 대처하겠습니다. 중증 정신질환자에 대해서는 적기에 치료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법 입원제의 도입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흉악범죄 대책 가운데 하나로 이런 범죄자만 따로 수용하는 방안도 추진됩니다. 이걸 포함해서 정부 대책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화면으로 준비했습니다. 네, 신림역에서 여성 20명을 살해하겠다는 글을 올린 30대 남성입니다.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는데 법원에서 기각됐습니다. 경찰서에서 흉기 난동을 예고했던 30대 남성의 영장도 법원이 기각했습니다. 두 피의자 모두 협박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검찰 수사와 재판까지 봐야겠지만 살인 예고를 협박으로 강력하게 처벌하기 어렵다는 시각은 예전에도 있었습니다. 여러 비판과 우려에도 불구하고 범행에 대한 구체성이 있어야 한다는 이유 때문입니다. 이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서 공중협박죄와 공공장소 흉기 소지죄를 만드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흉기 난동에 대한 불안감이 높은 만큼 빠르게 추진하기 위해서 의원 입법으로 준비합니다. 이르면 이번 주 안에 법안 내용이 공개될 수 있습니다. 가석방 없는 무기형 도입은 정부안으로 나올 예정입니다. 흉악범죄자만 수용하는 전담 교도소를 운영하는 것도 추진됩니다. 교정시설에서의 교화를 조금 더 강화하겠다는 취지입니다. 교도소 중에 교도소로 불렸던 옛 청송교도소를 그 역할로 지정하는 게 검토되고 있습니다. 흉악범죄에 대한 구형량을 높이자는 의견도 당정협의 자리에서 나왔습니다. 이와 함께 당정은 피해자에 대한 지원도 확대한다는 방침입니다. 현재 치료비와 간병비를 포함해 연간 1,500만 원, 총 5천만 원을 넘으면 심의를 거쳐야 합니다. 이걸 더 활성화하고 전액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될 걸로 보입니다. 교육부가 교권 회복과 보호를 위한 종합 방안을 내놨습니다. 다음 달부터 학교와 교육지원청에 민원 전담 조직이 만들어지고 교권 침해 사례를 은폐하지 못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신지원 기자입니다. 다음 달부터 교사들을 가장 힘들게 하는 학부모 악성 민원 대책으로 민원 전담 대응팀이 생깁니다. 일선 학교와 상급기관인 교육지원청에도 대응팀이 만들어져서 투트랙으로 운영됩니다. 학교에서만 대응할 경우 교사 대신 교육 공무직 직원들이 민원 폭탄을 떠안을 것이라는 우려를 반영한 겁니다. 학교 현장에서 실제 작동되는 방식은 교육 공무 직원에게 업무가 하향식으로 집중될 수밖에 없는 구조이고, 이에 따라 앞으로는 온라인과 교내 유선 전화로 접수된 민원을 사안별로 구분한 뒤 학교 민원 대응팀이나 상급기관 통합 민원팀에서 각각 처리하게 됩니다. 학교 민원 대응실에는 CCTV를 설치하고 통화 내용도 녹음됩니다.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를 막기 위한 보완책도 내놨습니다. 학교가 열던 학교 교권보호위원회를 교육청에 이관하고 아동학대 신고에 대한 1차 조사에 교육 공무원이 직접 참여하기로 했습니다. 또 교내에서 발생한 교권 침해 사례를 은폐하거나 축소할 경우 시도교육감이 담당자를 징계에 넘길 수 있도록 관련법을 개정할 방침입니다. 교육활동을 침해한 학생은 즉시 분리하고 중대한 침해 조치 사항은 생활기록부에 남기게 됩니다. 학부모가 교육활동을 침해한 경우 서면 사과 등과 함께 특별 교육 이수를 요구할 수 있는 규정도 신설합니다. 학부모가 거부할 경우 과태료 부과도 가능하도록 근거를 마련한다는 계획인데 또 다른 갈등의 불씨가 되지 않을까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YTN 신지원입니다. 만 10살의 나이로 서울과학고에 입학했던 백강현 군. 학교폭력 등의 문제로 자퇴를 하겠다고 해 교육계 파장이 커지고 있는데요. 서울시 교육청이 학교폭력 조사에 착수했는데 영재교육 전반을 재정비해야 한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이번 사건 좀 더 짚어보겠습니다. 김연아 기자. 네, 사회정책부입니다. 네, 일단 어제 오전에 일부 언론에서는 백강현 군이 자퇴 철회, 다시 등교한다. 이런 보도가 나오기도 했는데 사실이 아니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좀 섣부른 보도였는데요. 백강현 군이 자퇴를 하지 않도록 학교와 교육청에서 설득을 계속하고 있지만 백 군과 가족들의 입장이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백강현 군 가족들은 어제 유튜브를 통해 목요일 등교 보도는 사실이 아니라고 밝히면서 시교육청과 서울과학고의 자체 조사에서 학교폭력 정황을 발견하지 못했다는 내용에 대해서도 강하게 항의했습니다.
실제로 백강현 군에 대한 학교폭력 의혹은 이제야 막 정식 접수가 시작된 단계입니다. 교육청은 21일 서울과학고가 백군 관련 학교폭력 사안을 교육지원청에 보고함에 따라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가 열릴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백군이 자퇴하기까지 상황도 급격하게 변했던 것 같은데 이번 사건 자세히 정리해 주시죠. 네, 먼저 지난 18일 백강현 군이 유튜브를 통해 서울과학고 자퇴 소식을 전했습니다. 백군은 당시엔 학교폭력에 대한 언급 없이 등교일 아침 수학 공식을 암기하느라 허둥대다가 문제 푸는 기계가 되어가는 자신을 발견하고 자퇴를 결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부모님도 자신의 인생을 살라며 지지해줬다고 말했는데요. 여름방학 동안 2학기 기말고사 준비까지 마친 상태였기에 아쉬움은 남지만 좀 더 창의적인 활동을 해보고 싶고 손 놓았던 작곡이나 보드게임도 하고 싶다는 뜻도 전했습니다. 그런데 이틀 뒤인 20일 상황이 급변합니다. 백군의 아버지가 자퇴 소식을 밝힌 뒤 치떨리는 협박 메일을 받았다며 학교 폭력 피해 사실을 공개한 겁니다. 모든 비밀을 무덤까지 가져가려고 했지만 모멸적인 메일을 받아 더는 참을 수 없다면서 강현 군이 학교를 그만둔 건 공부를 따라가지 못해서가 아니라 심각한 학교 폭력 때문이었다고 밝혔습니다. 백강현 군 아버지는 이어 강현 군이 당한 학교 폭력 내용을 공개했고 21일 자퇴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혔습니다. 이튿날인 어제 학교 폭력 정황이 없고 자퇴 철회 뒤 목요일 등교한다는 보도가 나갔지만 사실 무근으로 학교폭력대책심의위가 구성될 거라는 시교육청 설명도 뒤따랐습니다. 정리를 해보면 학교 폭력을 당했는데 학교 조치가 미흡해서 자퇴했고 자퇴 결정한 이후 받은 모욕적 메일 때문에 이를 공론화하기로 결정을 했다는 건데요. 우선 학교 폭력 내용이 어땠습니까? 네, 강현 군 아버지에 따르면 강현 군은 5월부터 지속적으로 모욕적인 언사를 듣고 집단 따돌림을 당했다고 합니다. 한 주에 두세 번은 내가 학교에 있는 것은 사람들을 기만하는 것이란 말을 듣고 조별 과제에서도 없는 사람 취급을 당했다는데요. 사이버상에서까지 모욕적인 글이 올라오면서 아이가 심한 충격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자퇴 후 선대맘의 메일 역시 강현 군의 힘든 학교 생활을 짐작하게 합니다. 선대맘은 강현 군이 천재인 줄 아는데 서울 영재고 전체 학생들 전부 그 정도는 되었을 거다. 중간고사에서 수학 한 문제밖에 못 푼 걸 모르는 사람이 없고 자퇴할 줄 다들 알고 있었다. 그런데 전교 꼴등이라 자퇴하면서 문제 푸는 기계가 되기 싫어 자퇴한다고 거짓말해 학교와 학생들 이미지를 떨어뜨렸다며 기사화하겠다는 등의 폭언을 했습니다. 이에 강현 군 아버지는 크게 분노했는데요. 수학을 한 문제만 푼 건 사실이 아니고 중간고사에서 뛰어난 점수는 아니어도 모든 과목에서 점수가 골고루 나왔으며 1학기 기말고사에선 물리만 제외하고 엄청난 성적 향상을 거둬서 기적이라는 말까지 들었다고 반박했습니다. 또 그간 서울 과고 선대원들의 이런 악플과 DM에 시달렸고 아이도 망가졌다며 강경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선대맘이 보낸 글이 주장대로 이 대부분 알고 있는 내용이었다면 강현 군은 사실과 다른 소문에 제대로 반박도 하지 못한 채 성적을 통해 대단한 천재성을 증명하라는 압박에 시달렸을 거라고 보입니다. 아직 어리기 때문에 더 걱정이 되는 것 같습니다. 학교 폭력과 자퇴에 관련해서 학교와 교육당국이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은 겁니까? 네, 바로 그 대목이 백강현 군 아버지가 가장 강하게 비판한 부분입니다. 학교폭력 당시 경찰 고발과 학교폭력위원회 개최를 심각하게 고려했지만 당시 강현 군 문제가 이슈화하면 사회적 파장이 클 것이라 가해자들에게 사과와 함께 학교에서 조별 과제를 할 때 강현 군에게 특별 대책을 강구해주겠다는 설득을 믿고 가해자 피해자 분리 조치도 없이 경찰 고발과 학폭위 소집을 취소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강현 군의 고통은 계속됐던 거로 보이는데요. 계속되는 무시에 다니지 않던 학원까지 여러 개 끊고 방학에도 밤새워 공부하며 시험을 준비했는데 개학 첫날부터 기말고사에서 유일하게 점수를 못 받은 물리를 놓고 비아냥을 들었다고 합니다. 자퇴의 방아쇠가 된 건 발표 수업으로 보입니다. 강현 군이 형들이 끼워주지 않고 역할도 주지 않아 힘들어하니 혼자 발표를 할 수 있게만 해달라고 요청했는데도 한 명 때문에 시스템을 바꿀 수 없고 견디는 것도 하나의 과정이라고 했다는 겁니다. 강현 군 아버지는 이럴 거면 10살 아이를 왜 선발했느냐. 머리가 좋으면 정신력과 체력도 슈퍼맨이고 시련도 다 버틸 수 있다고 생각하느냐. 이렇게 대책도 없이 버리면 한 아이의 장래는 어떻게 하느냐고 분노했습니다. 결국 학교 폭력과 학교의 외면, 거기에 교육청의 대응이 논란을 키운 꼴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강영군의 자체 철회 소식에 기자들도 시교육청에 확인을 요청했었습니다. 그런데 처음엔 맞다고 했다가 곧바로 제대로 정리되지 않았다고 번복했습니다. 이후 시교육청의 공식 입장은 강영군의 아버지가 사실이 아니다라는 내용을 유튜브에 올린 뒤 한참이나 지나 저녁대회에 나왔습니다. 결국 혼란만 키운 셈인데 아직 어린 아이이고 심리적 충격이 큰 상황에서 교육당국의 신속하고 섬세한 대처가 아쉬운 대목입니다. 지금까지 사회정책부에서 YTN 김현아입니다. 네, 이번 백강현군 사건을 계기로 우리나라 영재 교육에 대한 자성의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상위권 대학 진학이 최대 목표인 한국 교육의 현실 속에서 영재 특성을 이해한 맞춤 교육을 하기는 어렵다, 이런 지적이 나오는데요. 전문가들의 견해 직접 들어보시죠. 분명히 이제 신체적인 차이도 있고 또 이 아이의 사회적 능력의 차이도 있기 때문에 이 아이의 인지 능력이 그 과학고등학교 아이들과 유사하다고 해도 사실은 이 아이는 위축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랬을 때 어떤 그룹에서 이 아이가 그 수행을 못하면 자기들한테 불이익이 올 수 있으니까 이 아이는 또 뭐 어쩔 수 없이 또 스트레스를 받을 수밖에 없고, 그러니까 이런 학교에서의 경쟁 구도 안에서의 강연이는 사실은 좀 살아남기가 쉽지 않았을 거다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학생 개개인의 내재적 동기와 창의성, 집중력 등을 높여서 개개 역량의 최적화를 하는 영재교육의 본질로 볼 때 상급학교, 특히 각 대학의 전형 요소에 맞추어서 수렴적으로 진행되는 교육의 내용과 교육의 방법은 한참 거리가 이제 있다고 보아야 되겠지요. 학생과 학부모의 상급학교 진학에 대한 수요를 반영하지는 않을 수는 없잖아요. 그렇지만 최대한 영재교육의 본질에 맞는 교육 프로그램의 운용에 대한 관심이 주어져야 될 걸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수렴적으로 과제를 제시해서 학생을 압박하는 방식 대신에 내재적 흥미에 기인해서 창발적인 활동을 하도록 교육과정을 운용하는 세심한 노력이 필요해 보입니다. 각 영재교육 시스템에서 이러한 교육 방법이 적용될 수 있도록 영재교육 인력의 체계적인 어떤 배치와 활용이 필요한 것도 같습니다. 그리고 영재교육 학생들의 정서적, 사회적 특성을 반영해서 이 학생들에 대한 촘촘하고 두텁게 적용되는 케어, 상담의 어떤 체계도 구축할 필요가 있다 보입니다. 요즘 동호인들 사이에서 테니스가 열풍인데 협회 행정은 정반대로 가고 있습니다. 저희가 단독 보도해드렸던 테니스협회장의 전행과 여러 배임 의혹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취재기자 연결돼 있습니다. 이경재 기자. 네, 스포츠부입니다. 네, 여러 의혹이 있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뭐였습니까? 네, 먼저 대한테니스협회장이 별도의 법인을 만들어서 그것을 통해서 금전 거래가 이루어졌다는 점입니다. 한국 주니어 테니스 육성 후원회라는 사단 법인인데요. 테니스협회뿐 아니라 여러 체육단체들은 여러 후원 계약을 맺습니다. 그런데 계약을 협회와 맺고 그 가운데 일부 단체는 후원금이나 광고비 같은 걸 이 사단법인에 지급한 겁니다. 확인된 금액만 일단 1억 6천만 원이고요. 훨씬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계좌는 사실상 회장 개인 것처럼 쓰였다는 게 대한테니스협회 여러 직원들의 증언이고요. 만약에 테니스협회와 계약을 맺고 다른 곳으로 돈이 지급됐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쓴 게 없다고 하더라도 일단 배임 의혹에선 자유로울 수 없는 상황입니다. 네, 돈이 오간 거에 의혹이 있으니까 회계 자료를 좀 꼼꼼히 봐야 될 것 같은데 이 업무에 회장 부인 회사가 관여돼 있다고요? 네, 그 정도 의심을 살 수밖에 없는 점입니다. 일반적으로 이제 기장 업무라고 하죠. 폭넓게 보면 회계 업무를 매달 협회장의 아내 회사가 맡아서 진행했습니다. 협회장의 아내는 공인 회계사고요. 일부 감사 업무는 법으로 친인척을 할 수가 없게 돼 있지만 기장 업무는 법적으로는 상관이 없습니다. 하지만 공공성격의 체육단체에서 회계 업무를 단체장의 가족 회사에서 했다는 것 자체도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의혹이 하나 있는 거고 또 대한테니스협회가 그동안 진행한 계약건에도 수상한 게 좀 있다고요? 네, 일단은 지난해 한 리그의 공인구 계약건입니다. 전체 금액이 한 2억 6천만 원 정도 되고요.
공 상자당 14만 원의 처음 입찰이 성사됐습니다. 그것도 여러 가지 이유로 이제 단독 입찰로 진행이 됐는데요. 그런데 실제 계약은 상자당 정가인이 19만 8천만 원에 했습니다. 전체 예산은 그대로여서 제공받는 공의 개수가 한 500상자 이상 줄어든 거죠. 이 해당 업체는 당시에 공의 공급이 충분히 될 수 없는 상황이어서 소매 판매를 포기하고 협회를 위해서 계약을 맺었다는 입장인데요. 테니스 업계에서는 이 협회와 계약을 맺으면 기본이 1+1인데 실제로 인터넷 판매가보다 비싼 가격에, 그러니까 정가에 정확하게 개수를 맞춰주는 계약은 이해가 가지 않는다는 입장입니다. 이것 외에도 여러 계약건에서 애초 계약 견적보다 비싸게 맺은 계약도 발견됐는데요. 정의균 회장 취임 이후에 특정 대행사가 거의 모든 용품 계약에 끼어든 점도 눈에 띄는 부분입니다. 네. 의혹 중에 가족이 또 나오네요. 아들이 대회 총괄을 맡기도 했다고요? 네, 사실 이 부분은 테니스인들이 가장 좀 이해를 할 수 없는 그런 부분 가운데 하나인데요. 대회에는 토너먼트 디렉터라고 하면 대회 운영을 총괄하는 굉장히 전문적인 영역이거든요. 그런데 지난 6월 주니어 국제대회에서 대학생인 회장의 아들이 이 역할을 맡아서 정말 주위를 깜짝 놀라게 한 일이 있었습니다. 이런저런 이유로 대한테니스협회 내부에서도 여러 직원들이 회장을 좀 말려도 보고, 직원도 하고, 또 상위단체인 대한체육회에 비공식적인 감사 요청도 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결과적으로 2년 넘게 전혀 바뀐 건 없었고 10명 가까운 직원들이 줄줄이 협회를 떠나야 했습니다. 그 협회 전직 직원들의 얘기를 잠깐 들어보시죠. 지금 모든 의사결정은 협회장 혼자 다 해요. 중요한 것들은. 왜냐면 다 공정하게 경쟁을 받고 이게 매뉴얼이라고요. 거기에 익숙해져 있는 것들도 다 직원들이고요. 그렇게 안 하면은 배임이나 아니면은 업무상 이렇게 중대 실수 이런 것들이 되거든요. 그래서 직원들 단독으로는 절대로 못해요. 왜냐면 문칙사회가 되니까. 근데 그게 지금 다 바뀌었단 말이죠. 그래서 너네는 내가 시킨 대로 하지, 내가 책임질 테니까 내가 시킨 거 다 해라, 이런 항상 말씀을 하셨어요. 네, 이런 여러 의혹에 대해서 정의균 회장은 뭐라고 반박합니까? 네, 일단 한국 주니어 테니스 육성 후원의 이 사단법인은 본인이 개인적으로 어린 선수를 후원하기 위해서 만든 단체다라는 입장이고요. 그래서 오히려 이 후원회가 협회를 돕는 역할을 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또 회계 업무와 관련해서도 협회 전체 회계가 아니라 한 리그제 관련한 업무만 아내 회사가 도와줬다는 주장을 했는데 협회 직원들의 증언과는 굉장히 상반된 내용입니다. 대한테니스협회가 테니스가 최근에 인기에 힘입어서 여러 테니스협회가 국가사업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저런 여러 의문을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대한체육회를 비롯한 상위기관의 감사가 좀 필요해 보입니다. 후속으로 나오는 내용이 있으면 더 취재해서 보도할 계획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이경재 기자였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미중 간의 갈등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다음 주 미국 상무장관의 중국 방문을 앞두고 미국 정부가 잇따른 화해 제스처를 취하고 있습니다. 중국 기업을 예비 제재 명단에서 제외시키는가 하면 백악관이 나서 중국의 경기 침체를 원하지 않는다고 밝혔는데요. 워싱턴에서 권준기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미국 백악관은 지난 6월 국무장관과 7월 재무장관에 이어 다음 주 진하러몬도 상무장관의 중국 방문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27일부터 나흘 동안 베이징과 상하이를 찾아 최근 미국이 발표한 대중국 투자 제한 조치를 설명하고 중국의 새로운 반간첩법 시행에 대한 우려를 전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백악관은 이번 방문이 가시적 성과를 내기 위한 게 아니라 미중 간 경쟁을 관리하기 위한 차원이라고 설명했습니다. Intense competition requires intense diplomacy to manage that competition so that it doesn't tip over into conflict, and also so that we create every opportunity to work together with the PRC. 동시에 백악관은 국제 규범을 지키는 한 중국 경제가 안정적인 것이 세계 경제를 위해 좋다고 본다고 말했습니다. 중국의 경기 침체를 미국이 바라고 있다는 중국 일각의 시각에 대해서도 분명한 반대 입장을 전달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She's there is something we've been saying all along. Contrary to claims by some voices in China that, looking to slow down China's economy or weaken China's economic growth. 상무부는 러몬도 장관의 방중 계획 발표에 맞춰 중국 기업 27곳을 잠정적 수출 통제 대상 명단에서 제외시켰습니다. 블랙리스트에 올라가기 전 단계에 있던 배터리 생산 기업과 센서 제조업체 등을 명단에서 빼기로 결정한 겁니다. 중국 상무부는 양측의 공동 이익에 부합한다며 미국 정부의 조처를 환영했습니다. 백악관은 다만 중국이 청년 실업률 등 여러 정보 공개의 투명성이 부족하다며 이번 상무장관 방문에서도 할 말은 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권준기입니다. 최근 지구온난화로 인한 각종 기상 변화가 잇따르면서 예전에는 볼 수 없었던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건조하기로 유명한 미국 데스밸리에는 폭우가 내렸고 스위스 알프스는 빙점 고도가 올라가면서 만년설이 녹을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김진호 기자입니다. 미국 서남부를 강타한 열대성 폭풍 힐러리가 내륙 지역에도 폭우를 몰고 오면서 사막으로 유명한 데스밸리에 역사상 최대 강수량 기록을 남겼습니다. 미국 기상청은 데스밸리 관측 지점인 퍼리스 크릭의 강수량이 하루 동안 559mm로 측정됐다고 밝혔습니다. 데스밸리 평균 연간 강수량은 569mm로 하루 동안 1년치 비가 한꺼번에 내린 셈입니다. Climate change affects the overall atmospheric and oceanic conditions that definitely then impacts the strength and the impact of any particular weather event, whether like say be wind or rain, hurricanes, whatever it might be. 이처럼 사막 지역에 기록적인 폭우가 내리면서 공원관리소는 데스밸리가 홍수로 위험한 상태라며 공원을 전면 폐쇄했습니다. 이런 기후 변화는 유럽의 스위스에서도 뚜렷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기온이 0도 이하로 내려가는 상공의 높이를 뜻하는 빙점 고도가 계속 기록을 경신하고 있습니다. 기존 빙점 고도 기록은 지난해 7월 25일 기록된 5,184m였습니다. 이 기록 역시 1995년 7월 20일에 관측됐던 종전 기록인 5,117m를 27년 만에 깬 것이었습니다. 올해 기록은 작년보다도 115m나 고도가 올랐습니다. The freezing level, in the glaciers, the disappearance of snow was dramatic last year, and unfortunately, with this latest heat wave, that trend is continuing. 빙점 고도의 상승은 스위스에 넓게 퍼져 있는 알프스 산맥 꼭대기의 빙하 역시 계속 녹아내리게 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스위스 기상청은 지적했습니다. YTN 김진호입니다. 부패 혐의 등으로 15년 동안 망명 생활을 해온 탁신 태국 전 총리가 귀국해 곧장 교도소에 수감됐습니다. 하지만 그가 귀국한 날 측근이 태국 총리로 뽑혀 탁신 사면 여부가 주목됩니다. 이종수 기자입니다. 탁신 전 총리를 태운 전용기가 방콕 돈무안 공항에 도착했습니다. 15년간의 해외 도피 생활 끝에 귀국한 탁신 전 총리는 국왕 사진에 절하고 열렬히 환호하는 지지자들에게 인사했습니다. 탁신은 공항에서 대법원으로 이동해 통신사 주식 불법 보유 등 부패 혐의로 징역 8년형을 확정받고 방콕의 한 교도소로 이송됐습니다. 고령과 기저질환으로 교도소 내 1인 병실에 입원한 탁신의 사면 여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ในการเป็นพระบรมราชวินิจฉัยว่าจะให้มีแต่ในส่วนของท่านที่จะยื่นเนี่ยก็จะเป็นการยื่นเฉพาะรายครับเฉพาะตัวบุคคลครับ 탁신이 귀국해 수감된 날 태국 의회는 탁신계 푸아타이당이 내세운 세타 타위신 전 부동산 기업 회장을 총리로 선출했습니다. วันนี้ผมในเศรษฐาทวีสินรู้สึกเป็นเกียรติอย่างยิ่งที่ได้รับเลือกเป็นนายกรัฐมนตรีคนที่ 30 ของประเทศไทย 부동산 재벌인 세타는 불법 토지 매입과 탈세 의혹이 제기된 데다 검증되지 않은 정치 신인이란 이유로 군부 중심 상원 일각의 반발을 샀습니다. 하지만 탁신계 2당 푸아타이당이
군부와 예상을 깨고 손을 잡으면서 과반을 얻는 데 성공했습니다. 이러한 정치 환경 변화에 따라 탁신이 왕실의 사면을 기대하고 전격 귀국한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YTN 정수입니다. 네, 이제 25분 남았습니다. 오후 2시부터 특별 재난 지역을 제외한 전국 어디에서나 사이렌이 들리실 건데요. 6년 만에 전국미 민방위 훈련이 진행됩니다. 오후 2시 정각에 듣게 될 사이렌, 첫 번째인 훈련 공습 경보입니다. 전국에 공격이 임박했거나 진행 중일 때 울리는 사이렌인데요. 그 다음에는 공격이 예상될 때 내는 경계 경보가 울리고요. 5분 뒤 마지막으로 경보 해제 순서로 진행됩니다. 사이렌이 울리기 시작하면 듣는 즉시 가까운 민방위 대피소나 안전한 지하 공간으로 대피해야 합니다. 전국에 있는 민방위 대피소는 모두 17,000여 개 정도인데요. 네이버나 카카오 등이 제공하는 지도 서비스에서 대피소를 검색하시거나 정부에서 운영하는 국민재난안전 포털 안전 디딤돌 앱에서 손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오후 2시 전후로 대중교통 이용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지하철의 경우 공습 경보가 발령되면 오후 2시부터 15분 동안 역사 밖으로 이동하실 수 없습니다. 그러다 보면 2시 15분쯤 또 한 번 사이렌이 울리죠. 훈련 경계 경보입니다. 이때부턴 대피소에서 나와 경계 태세를 유지하며 통행하면 됩니다. 2시 20분 경보가 해제되면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습니다. 차량은 2시부터 전국 216곳에서 통제될 예정이고요. 서울의 경우 세종대로 사거리에서 서울역 교차로, 여의도 근처 국회대로, 또 하계역과 중화역 사이인 동일로 이렇게 3곳이 포함이 되고요. 부산은 범어사 인근 일대를 비롯한 6곳입니다. 이곳 교통신호는 평소와 다릅니다. 적색 전멸 신호로 바뀔 텐데요. 당황하지 말고 도로 오른쪽에 정차하시면 됩니다. 이후 재난 문자나 라디오, 방송 등에서 나오는 민방위 훈련 안내를 따르면 되겠습니다. 절기 처서인 오늘 곳곳에 비가 내리면서 무더위가 주춤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호우가 비상인데요. 서울에도 호우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시간당 20mm 안팎의 장대비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중부와 호남, 제주도를 중심으로 시간당 최고 60mm의 국지성 호우가 예상되는 만큼 대비 잘해주셔야겠습니다. 자세한 레이더 화면부터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보라색과 붉은색으로 표시된 강한 비구름은 주로 경기 북부와 서해안, 제주도에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도 안산과 포천, 충남 서산과 태안에는 호우 경보가 내려진 가운데 시간당 20에서 40mm의 장대비가 쏟아지고 있고요. 그 밖에 수도권과 강원 영서, 서해안으로도 호우주의보가 발령 중입니다. 비는 점차 내륙으로 확산하겠고 호우특보도 더 확대할 전망입니다. 내일까지 예상되는 비의 양은 제주도 많은 곳에 200mm 이상, 그 밖에 전국으로도 최고 150mm가 넘는 호우가 쏟아지겠습니다. 산사태나 저지대 침수 등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비가 내리는 지역은 서울 낮 기온이 27도에 머무는 등 더위가 다소 누그러지겠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폭염특보가 발령 중인 영남 지방은 오늘도 33도 안팎의 무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내일은 주로 남부지방에 강한 비가 집중되겠고요. 이번 비는 금요일 아침까지 이어지겠습니다. 이후 다음 주 초반에도 전국에 또 한 차례 강한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비와 함께 호남 해안과 제주도에서는 초속 15m 이상의 강한 바람도 불겠습니다. 시설물 관리와 안전사고에도 각별히 유의해 주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서울 상암동 야외 스튜디오에서 YTN 윤수빈입니다. 이상으로 뉴스 앤 이슈 마치겠습니다. 잠시 뒤에 더 뉴스가 방송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